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트에서 전해드리는 위클리 차트 2021년 11월 6일 오늘 날짜입니다. 위클리 차트는요, 매주 한 주간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차트 가운데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제 눈에 쏙 들어온 그런 차트를 따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테이퍼링을 선언을 했고 2022년 6월까지 테이퍼링을 단기적으로 이제 철회한 다음에 지금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수익률 커브라고 하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분쟁 소식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와 올드테크를 비교해서 보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미국 사회의 어떤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들도 있어서 이번 주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증세 정책입니다. 인프라, 사회 인프라,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이런 쪽에 이제 예산을 더 쓰기 위해서 약 2조 달러 이상의 이제 추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2조 달러 세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지금 안이 나왔고요. 하원에서 이번 주에 당장 그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되고요. 나머지도 이제 미국 상원원에서 12월 첫째 주면은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좀 상처를 좀 입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강경 진보 세력이 주장을 많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보수 성향으로 보이는 그런 지역의 이제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들에 대해서 좀 그런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지금 철회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공화당에서는 아주 맹공을 퍼붓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나올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미국에서 그 차이가 박빙의 차이이기 때문에 미국 상원의원에서는 의석수에서 딱 한 석 차이로 지금 다수당이고요. 하원의원에서도 지금 의석수 차이가 4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2022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어버릴 것으로 지금 대다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더 현장을 자기가 직접 누비고 다니면서, 특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나 불리한 지역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늘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지금 여자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 내 그 진보 세력, 급진 진보 세력을 설득을 해서 조금 중도 쪽으로 이제 정책을 좀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과 부통령이 현장을 더 많이 누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 크게 8가지 항목에 있어서 미국에서 이제 세수입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것만 보면은 일단 그 기업들의 소득세를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연구개발비 뭐 그런 거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세금을 회피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런 루폴이라고 그러죠. 그런 빠져나가는 구멍을 많이 좀 메워가지고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또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차원으로 이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긴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과 공조를 해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 세율이 낮은 곳에다가 매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득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메운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밀리어네어 서택스라고 그랬는데, 밀리어네어가 아니고 빌리어네어가 되는 것이 맞죠. 연간 소득이 1천만 달러 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23%인가요? 25%인가요? 아무튼 추가로 소득세를 걷겠다는 그런 이번에 세제가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텍스라고 그 미국에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죠. 그런데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부자인 사람들은 그
그걸 무상으로 그래 누리지 말고 세금을 내서 일종의 추가로 건강보험을 걷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아무튼 8가지를 통해서 추가로 세 수입을 약 2조 달러 더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입니다. 근데 세금을 올려가지고 인기를 얻었던 정부는 한 번도 역사상 고금을 통틀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금 인상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뭐 표에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나라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번엔 미국 금리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차트는요,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의 그 수익률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2019년부터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2021년 1분기에 이제 정점을 찍었고 조금 내려가다가 또 주춤하더니 또 이번에 아주 최근에 들어서 10월 셋째 주부터 좀 내려가더니 지금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이 배경은요, 미국에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앞으로 경기가 그만큼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 수익률을 더 받고 따라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도 사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 수익률 커브에서 이제 뒷단이 장기 금리라면 앞단은 이제 단기 금리거든요. 그래서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 그 단기적으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을 더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그리고 그 수익률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채권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이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이번에 그 배경은 장기 금리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단기 금리가 지금 빠르게 올라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 2022년 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죠. 이건 또 다른 차트인데요. 미국 국채 5년물과 30년은 굉장히 장기죠. 그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더 확실하게 지금 경기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앞단 5년짜리 국채 금리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면서 5년과 30년의 그 스프레드, 그 차이는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차트는요, 이제 ISM 서비스 PMI 지수라고 경기 선행 지수죠. 그래서 X축은 1998년부터 제일 오른쪽에 이제 2021년 11월 첫째 주까지 매달 한 번씩 나오는 통계인데요.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에 그 제조업 따로, 그 다음에 서비스업 따로 경기 선행 지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지금 50이면은 Y축에서 지금 35부터 지금 70까지 지금 있는데 50일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 경기 선행 지수가 똑같다는 것이고요. 50을 넘으면은 경기 선행 지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가 많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적에 지금 아주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약 72%가 서비스업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서비스업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67, 68까지 지금 뛰어오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공급 부족 현상, 노동 부족 현상, 물류 부족 현상, 이 병목 현상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영미권 나라 4나라들의 2년 국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0월 마지막 주하고 11월 첫째 주 들어서 갑자기 지금 그 단기 2년이니까 단기죠. 단기 국채 수익률이 뛰어오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미 10월 초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양적 완화 테이퍼링 조치를 이제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호주 중앙은행이죠. RBA라고 합니다. Reserve Bank of Australia라고 하는데 호주 RBA도 원래는 거기는 3년 국채 수익률을 0.1%로 고정을 시켜놓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끔 중앙은행이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해서 0.1%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에 갑자기 그런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갑자기 금리가 0.6% 이상으로 지금 치솟았습니다. 영국의 이제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입니다. 그 영란은행도 지금 사실 이번 주에 그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지만은 12월이나 내년 초에는 금리를 인상을 아마 제일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들 영미권 나라들 중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번에 테이퍼링 단계적인 중단을 지금 선언을 했고, 이대로 가면은 6월이면은 다 이제 테이퍼링이 다 끝나고 7월에는 금리 인상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불과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잘해야 2022년 4분기 아니면 2023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전망은 2022년 7월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탈리아 그 경제가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 이탈리아 1인당 GDP,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사실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탈리아 경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저조했잖아요. 뭐 이탈리아 말로 라돌제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달콤한 인생 뭐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이탈리아가 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로 꼽혔어요. 먹는 거 잘 먹지, 날씨 좋지, 뭐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이렇게 천천히 대충대충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윤택한 그런 삶을 누리는 나라가 이탈리아였는데, 그게 이제 1990년대 말부터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특히 이탈리아 남부로 가게 되면 로마를 가운데 두고 로마 남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못 사는 나라 같고, 로마 북쪽, 특히 플로렌스, 피렌체 북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이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느낌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가 경제가 그렇게 이렇게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다가, 또 정치적으로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아무나 그 총리를 하다가 드디어 작년이었던가요? 그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를 지냈던 마리오 드라기라고, 경제학자죠, 이코노미스트죠,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이탈리아 그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신임 총리로 들어서면서 지금 예산을 굉장히 쥐어짜고 있고, 예산 절감에다가 꼭 필요한 곳에 이제 투자 효용성이 큰 데다가 지금 예산 집행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출도 지금 다변화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 드라기 총리 효과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인당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서아프리카 끝단에 지금 세계적으로 유엔에서도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웨스턴 사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네들끼리는 이제 독립국가예요. 근데 이 독립국가를 이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서 이제 알제리아하고 모로코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모로코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특히 북아프리카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나라이고, 이제 입헌 군주제이거든요. 그래서 국왕이라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서 굉장히 그동안에 안정돼 있었는데, 지금 안팎으로 이제 안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정체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탈출하는 러시가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에도 지금 많이 모로코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고, 뭐 일본에도 많이 가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탈출하고 있거든요, 모로코가. 근데 이제 알제리아하고 이제 국경 분쟁까지 이제 겹치면서 모로코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편은 이제 동아프리카로 가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디오피아가 1980년대인가 그때 그 기근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그 아주 심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좀 국제 원조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개혁을 해서 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런 심각한 위기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북쪽에 이제 티그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도에서도 제일 북쪽에 나오죠. 티그레이라고. 그 에리트레아 이웃나라하고 이제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반군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수도인 아디사바바까지 좀 진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대기 오염, 기후 변화와 이제 대기 오염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세계 최악은 인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17년 11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 좀 넘게 인도 뭄바이 외곽에 있는 인도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3달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인도에서도 굉장히 거기는 경제 사정이 좋다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토했고요. 너무 더러워서 첫째는 죽을 것 같았고 3개월 넘게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제가 인천공항 내려서 가지고 짐 찾는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짐 찾는 공간에서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엉엉 울면서 나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거 그렇게 엉엉 울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뭄바이보다도 훨씬 더 그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훨씬 더 더러운 곳이 이제 수도 델리라고 합니다. 인구가 한 3천만 명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죠. 예. 대한민국 외교관들 가운데서도요, 인도라든지 특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쪽 대사관으로 발령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첫 부임지로 가는죠. 이제 외교관 임용이 돼서 첫 번째 해외 부임지로 이제 만약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뭐 인도 이런 데로 발령이 나면은 애따 모르겠다 그만두고 직장을 외교부를 그만두고 와서 우동집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 대기 오염도에 있어가지고 이제 차트 제일 아래쪽에 이제 미국, 그다음에 전 세계 평균, 그다음에 중국, 우리가 뭐 공기 나쁘다고 하는 중국은 인도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도고 인도 전체 평균도 특히 남쪽 지방은 훨씬 좀 양호하거든요. 북쪽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델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죽음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PM2.5는 이제 2.5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이제 미세먼지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렇다는 얘기고요. 인도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은 인도 남부 지역 케랄라주라든지 저 마드라스라든지 이런 쪽 남부 쪽으로 가면은 공기 질이 훨씬 좋고 사실 삶의 질도 나아요. 그다음에 사회 평등 지수라든지 뭐 유엔에서 하는 그 HDI라고 하죠.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 개발 지수. 그런 되게 이제 교육, 건강, 교육 이런 지표로 이렇게 산출하는 일종의 인덱스 지표인데요. HDI도 인도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요. 특히 북동쪽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은 북동쪽으로 가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거든요. 예, 산이 많아요. 나무도 있고 인도 대부분 지역은 나무가 없습니다. 참 나무가 없어서 제가 인도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북동쪽으로 가면은 여기 나오는 뭐 럭나우라든지 파트나라든지 비하이주라든지 이런 주들은 사실 히말라야 산맥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고 조금 더 최북단으로 올라가면은 뭐 인류 최후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어디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지역도 있고 해요. 샹리라 뭐 지역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북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대기 오염이 심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 나무죠. 나무와 숲이 있는 그 산림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조사를 해본 결과 산림 지역이 늘어나고 있나 줄어나고 있나를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파란색이 짙을수록 나무가 있는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산림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빨간색이 짙을수록 나무를 많이 베어내가지고 산림 지역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의외로 중국이 지금 가장 빠르게 산림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브라질, 아마존 원시림이 있는 브라질이 최악이죠. 그 밖에 이제 아프리카 이제 탄자니아라든지 이런 쪽도 안 좋고, 인도네시아도 매우 안 좋고, 말레이시아도 안 좋고, 그런데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나 이 말레이시아는 전부 다 이제 농작물 수확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베어내는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이제 말레이시아는 야자수에서 추출하는 야자유라는 아주
몸에 건강에 좋지 않은 하지만 가격은 엄청나게 싼 그래서 뭐 초콜릿, 과자, 라면 뭐 온갖 식품에 들어가는 야자유를 많이 쓰거든요. 그 수요 때문에 지금 그 삼림을 지금 자꾸 베어내고 있는 것이고 한국도요. 좋지 않아요. 지금 한국도 그 지금 좋지 않은 수준으로 지금 나무를 많이 전체 산림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에서 양극화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부모 세대 대비해서 자식 세대, 자녀 세대의 그, 그, 그러니까 점점 더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40년부터 X축에서 이제 2000년, 2020년대까지, 그, 나이가 이제 30살. 근데 미국에서 나이 30살이면요, 직장 생활을 평균 최소 한 8년에서 9년은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와 다르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저는 아주 그 불리한 점 중에 하나가 사회에 진출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을 얻는 나이가 너무 늦어요. 28, 여자의 경우는 25, 6세, 남자의 경우는 28, 9세, 뭐 30세도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나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그 기간이 짧고, 개인으로서도 손해이고, 국가적으로는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한국 사회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연령, 그 학령 연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10년으로 줄이고 대학도 3년으로 줄이고 이제 단지 이공계는 이제 4년으로 유지하되 문과 계열은 3년으로 줄여도 아무 지장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미국은 이제 나이 30살이면은 직장 생활을 보통 한 8년, 9년, 10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인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커리어도 그만큼 이제 쌓였고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적에 부모 세대 대비해서 소득 수준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비중이 1940년에는 거의 90%가 넘었는데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40%대 중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녀들이 더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제 미국의 를 포함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이제 세습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X축은요, 지니 상관계수, 그러니까 그 사회의 불평등 지수를 보여주는 지니 계수를 0.20부터 0.35까지 X축에 표시를 했고요. Y축에는요, 세대 간 소득 변동 지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득 변동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낮으면 X축에 가까워서 낮으면 낮을수록, 사회 계층 이동이 그만큼 쉬운 나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수가 높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축에서 그럴수록 세대 간 그 세습이 더 고착화돼서 그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축성이 그만큼 굉장히 공고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 Y축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신축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더 많다는 뜻이죠. 자, 그랬을 적에 이 중간선을 그려보면은 중간선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양극화의 세습이 평균에 대비했을 적에 양극화의 세습이 덜하다는 것이고 이 평균선 커브 위쪽에 있을수록 양극화의 세습이 그만큼 더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X축만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X축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을수록 그 사회의 그 불평등 지니 계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니까 여기서 나타난 나라들만 따져봤을 적에는 유럽 나라, 영미권 유럽 나라들인데 이탈리아와 영국, 특히 영국이 가장 심한 나라죠. 예, 맞습니다. 영국은 굉장히 신분 사회고요. 아주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제도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신분 사회가 강고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뭐 불란서나 그 독일이나 스웨덴도 다 중간선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스칸디네비아 북유럽 나라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래도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다음에 불평등 지수도 제일 낮고 신분 고착도 제일 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그다음에 핀란드, 스웨덴은 다른 그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불평등도 심한 편이고 양극화 세습 정도도 심한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 이 조사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중간쯤에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할 만한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낮아요. 평균선 아래쪽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미국 사회만을 봤을 적에 저소득층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만 봤을 적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가구의 하위 20%, 그러니까 최하위 20%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경우에 그런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곳인데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분포가 더 이제 그 중간값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심각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갈수록 이제 그 최하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그 집중도가 굉장히 낮은 곳이죠. 그랬을 적에 이제 중서부, 특히 중서부의 북쪽에 있는 그 노스다코타주라든지 미네소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네브라스카주, 몬타나주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그 불평등이 심각하지 않고, 미국의 이제 동남부 아틀란타를 포함해서 일종의 우리가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그 동남부와 또 알래스카의 최북단 쪽, 이제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예, 그런 쪽이 최악이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도 굉장히 최악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좋은 지역은 이제 뉴저지주의 일부와 이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있는 매사추세츠주 일부 이런 데가 굉장히 아주 그 불평등 지수가 낮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경쟁과 산업 구조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제 S&P 500이 아니고 1,500대 기업을 봤을 적에 S&P를 흔히 이제 11개 섹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재 섹터,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 IT sek터, 그다음에 럭셔리 섹터, 그다음에 보건 건강 서비스 섹터, 뭐 부동산 섹터, 산업재 섹터, 그다음에 유틸리티라고 하는 그 전력, 가스 이런 섹터,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 재료를 금속 광산을 하는 그런 sek터, 그다음에 이제 은행을 포함해서 금융 섹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오일이죠. 그 에너지 섹터 이렇게 나누는데, 이 11개 섹터를 봤을 적에 뭘로 구분을 했냐면은 프라이싱 파워, 그러니까 그 섹터에 속하는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본 결과 가격 결정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독점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는 뭔가 자기 기업만의 그런 독점적인 그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나 그런 게 있어야 돼. 가격 결정력이 세지잖아요. 그런 걸 봤을 적에 지금 순서대로 제일 강한 건 이제 컨슈머 스테이플, 그러니까 소비재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세탁 세제라든지 뭐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브랜드화 상품이 된 거 있잖아요. 그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한 상품들, 예, 그런 데일수록 가격 결정권이 굉장히 세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차별성을 하기가 어려워서 가격 결정권이 낮은 그런 섹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 이제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권이 어떻게 또 중요한가를 보는 또 하나의 다른 관점에서 지금 봤어요.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봤는데요. X축은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0% 또는 그 이하에서 3%까지 이렇게 X축에서 봤고요. Y축에서는 뭘 봤냐면 시가총액인데, 이제 각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그랬을 적에 이제 짙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3개월 기간을 봤을 적에, 그다음에 이제 옅은 파란색은 6개월 기간, 그리고 아주 옅은 그 파란색 또는 짙은 회색은 12개월 기간을 시가총액 변동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축에서 인플레이션이 0%에서 3%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적에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의 시가총액은 그만큼 더 늘어나고, 특히 12개월이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간을 더 길게 늘려 잡았을 때일수록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더라. 그리고 가격 결정권을 갖지 못한 기업들은 그만큼 그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또는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아주 빠르게 더 많은 폭으로, 더 큰 폭으로 오른다는 그런 조사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와 올드테크를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올드테크라고 하면은 과거 한때 그 잘 나갔던, 또 시가총액 기준이나 뭐 매출액 기준으로 최고를 달렸던 시스코라든지 퀄컴, 뭐 IBM, 델, 그다음에 휴레패카드 이런 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른바 지금 요즘 그 우리가 알아주는 그 빅테크는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그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그다음에 이제 애플, 그다음에 시가총액 1등으로 지금 다시 등극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이거 사실은 그 과거에 올드테크에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빅테크에도 들어가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40년 넘게 지금 최고 기업의 지위를 누리고 있죠. 예,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이제 동영상을 따로 만들겠지만, 어떤 시가총액을 지난 2000년부터 지금 2021년 11월 첫째 주까지 보면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드테크는 지금 몰락을 했고요. 지금 빅테크가 지금 월등하게 지금 시가총액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드테크만 한번 보자고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 첫째 주까지 이 올드테크 기업들의 주가 변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코, 퀄컴, 델, IBM, 휴레패카드인데, 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지금 VM웨어라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지금 분사하고 나서부터 소프트웨어 쪽에 사업 비중을 늘리면서 델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한 주,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 주가가 좀 올랐죠. 퀄컴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건데, 앞으로도 지속이 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되고요. 좀 많이 비참한 기업들은 이제 IBM 같은 기업이 굉장히 비참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기업 스토리 IBM의 몰락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이번 주에 또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적인 성과, 특히 주당순이익, EPS라고 하죠. Earnings per share, 주당순이익 지표에만 집중한 나머지 투자를 게을리하고, 설비 투자도 하지 않고 직원들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운사이징만 하다가 망해가는 기업이 이제 IBM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실업률을 이번엔 좀 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차트가 5개가 있는데 전부 다 미국에서 경기 후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때를 이제 지난 40년 동안에 5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그 실업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업률이 얼마나 빨리 회복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 후퇴 리세션이 발생한 때로부터 분기 기준으로 몇 개 분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실업률이 리세션이 일어나기 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번에 그 주황색으로 나온 것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후퇴예요. 이번 2020년, 21년 때만큼 그렇게 경기 회복이 빨랐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실업률도 급반등을 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지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X축에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이제 정부 지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예산을 더 확장을 해서 정부가 지출을 더 늘려서 경제 성장을 이제 북돋우는 그런 이제 피스컬 팔리시라고 하죠. 예, 그 예산 정책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지출이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를 퍼센트로 표시를 한 거고요. 오른쪽 이제 끝단은 이제 앞으로 예상치를 말하는 것인데, 아무튼 지금 2020년 2분기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13% 넘게
미국 경제 성장률에 기여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한 4%대로 떨어졌다가 마이너스도 떨어졌다가 또 2021년 1분기에는 올해 1분기에는 또 이제 8% 가까이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금 마이너스 효과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지출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 경제 성장률도 지금 계속해서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나 정치는 아니지만 사회 현상 중에서 제 주목을 끈 이제 차트 네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싫은가? 빨간색은 남자들이 대답한 거고 연두색은 여자들이 대답한 건데 남녀 공통으로 우리가 살면서 제일 싫은 사람들은 보스다. 직장 상사가 제일 싫다는 거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한국에서는 어쩌면 이게 더 싫을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이 위에 그 보스라는 그 직장 상사라는 경우는 본인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직급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실 싫지 않고요. 직급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예를 들어서 바로 윗 단계에 있는 상사, 직장 상사가 제일 싫죠. 예, 예를 들어서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싫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직급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직급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직장 동료들도 자기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싫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자기와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제일 싫은 것이고,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 바로 아래 직급 사람이 제일 싫은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제일 싫다가 세 번째로 나왔네요. 이건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놀라운 게 배우자가 싫다는 거였어요. 배우자가 싫다는 게, 근데 제가 좀 더 밖에 놀란 것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아내가 싫다는 남자가 남편이 싫다는 여자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반대일 것 같은데요. 남편이 싫다는 여자가 아내가 싫다는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친구 관계에서 봤을 적에는 친구가 싫다는 비율은 여자들이 조금 더 이제 더 높았습니다. 이건 한국도 비슷할 것 같고요. 여자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아이들은 그게 더 심했어요.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다른 여자아이들 친구가 굉장히 싫고 아주 싫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놀랐던 것이 부모에 대한 부모관인데, 이거는 저는 한국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싫다고 대답한 미국 사회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 비중이 남자들보다 3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싫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 3대1 비율로 여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한국은 반대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3대1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다음에는 또 이제 기후 변화에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일 차트 오른쪽에서 이제 동그라미로 연두색으로 나왔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1년에 개인 차원에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 최대치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기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크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애를 안 낳는 거랍니다. 예. 애 한 명 안 낳을 때마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58.6톤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사지 않기. 예, 이거는 자동차를 아예 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를 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택시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비행기 안 타기.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유럽은 다 한 대륙으로 돼 있으니까, 영국을 포함해서 다 기차가 고속 열차가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내에 다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서 남쪽 이탈리아로 간다. 그럼 비행기 타면은 1시간 반, 2시간, 길어야 2시간이면 가지만, 고속열차를 타도
한 8시간이면 뭐 가거든요. 8시간, 10시간이면 가니까 비행기를 타지 말고 우리 기차를 타자. 뭐 그런 운동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 차원에서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영향력이 없는 거, 그거는 뭐 전구를, 노란 전구에서 형광등 이런 LED 전구로 바꿔 끼는 건 거의 뭐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예외가 될 거는 전기차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는 거는 여기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새로운 사업 분야 중에서 전기차가 떠오르고 있는데,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막 시작된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기차 배터리를 수거해서,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걸 또 효율적으로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사업이 그런 아주 유명할 거라고 보고, 아직까지 이쪽에서 이렇게 뚜렷한 그런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8개 나라 선진국, 제가 봤을 때는 G7 나라들 플러스 한 나라 정도도 추가한 것 같은데, 그 8개 선진국에서 18세에서 24세 아주 젊은 청년들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가, 18세, 24세 청년층들의 고민거리를 순서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18세에서 24세고, 빨간색은 전체 연령을 다 통틀은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돈 걱정을 제일 많이 하죠. 이제 18세, 24세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강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전체 나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이 18세에서 24세 젊은 층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 건강, 또 각종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정신과 그 질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알코올 과소비, 여기 행오버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알코올 과소비에 대해서도 지금 걱정이 지금 많은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돈하고 건강이 제일 걱정인 모양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키가 큰, 높이가 높은 나무는 캘리포니아하고 캐나다 남쪽에서 지금 해안가에서 주로 자라고 있는 그 하이페리온 레드우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트 기준으로 380피트라고 하니까 자유의 여신상이나 영국의 이제 빅벤이나 이런 데보다 더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은 아주 웅장하고 건강해 보이고 아주 마음이 이렇게 턱 트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장 유명한 곳이고 제가 여러 번 가본 곳 중에 하나가, 또 찾아가기도 비교적 쉬운 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금문교를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걸 타고 내려가면은 존 미어 우드라고 그 레드우드 그 수풀림이 나와요. 일종의 산림욕을 하는 곳인데,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주 레드우드 숲이 울창하게 지금 있는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아주 거기 한번 다녀오면은 이렇게 심신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는 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위클리 차트 시간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또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을 또 소셜 미디어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G2 인베스터 뉴스 잉글리시에서 전해드리는 위클리 차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